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견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종전에도 일부 업종의 기업들은 필요에 의해 파견 근로 형태를 일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직접 고용에 따른 각종의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 과정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파견 근로 형태도 비정규직 근로의 하나로서 근로자 보호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인데요. 최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어떻게 조정,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파견 제도와 계약에서 법률 이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은 바로 근로자의 개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노무를 수령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형태로는 근로계약 외에도 도급이나 위임 등이 있습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근로계약의 형태를 띠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의 근로조건 보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법률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외형상으로는 도급이나 위임 등의 모습을 띠지만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고 실제로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파견과 기타 계약 형태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이 활발히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 계약서를 중심으로 보면서 관련되는 곳에서 법률의 내용과 판례를 검토해 보겠는데요. 샘플 계약서는 파견 근로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약서 전문에 해당되는 곳에 본 계약은 근로기준법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파견 사업에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1998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먼저 근로자 파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는데요.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흔히 원청이라고 하는 사용사업주와 하청업자라고 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가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는 파견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견 근로입니다. 보시는 샘플 계약서는 파견 근로자와 파견 사업주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파견 근로자로서 채용한다는 것을 계약서 모두 문헌에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간의 근로자 파견 계약도 별도로 존재할 텐데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파견 근로자법에 의해 규율을 받는 파견 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형태인 도급, 하도급, 위임, 위탁 등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모 대기업에서의 사내 하도급 형태의 파견 근로가 문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본 샘플 계약서는 파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명시적으로 파견 근로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표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이와 달리 파견인지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견과 유사한 형태인 도급, 용역, 위임 계약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파견 근로계약의 정의에서 본 것처럼 파견 근로계약에서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 그러니까 원청의 지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급이나 위임, 용역 등도 파견 근로계약과 같이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인 점은 동일하지만 근로자는 고용을 한 수급인의 지휘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법률 관계를 맺을 뿐 수급인과 계약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하에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여
파견과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논의가 활발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내 하도급이라는 것입니다. 사내 하도급이란 도급의 유형 중 하나로 원 도급 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청 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급인이 관여, 개입할 여지가 많아서 파견과의 구별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의 계약인 위임이 있는데요. 이러한 위임도 상대방의 노무만을 이용하여 위임인의 지휘, 감독하에 사무 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파견과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별해야 할 것으로서 흔히 용역사업이라고 불리우는 형태가 있는데요.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경비용역사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은 시장에서의 허가나 신고 요건을 규율하여 시장 질서를 도모하고 사업장 지도 감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원칙적으로 민법상 도급, 위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사용사업자, 즉 원청은 노동관계 법령상의 근로자 보호와 각종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외형상으로 도급 등 계약 형식을 빌어서 근로계약관계를 은폐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접 근로관계를 숨기기 위한 위장도급 혹은 근로자 파견 관계를 숨기기 위한 위장도급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근로자 공급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근로자 공급이라는 것은 직업안정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통상 직업 소개 수준을 넘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근로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공급 계약을 말합니다. 한편 근로자 파견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 계약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직업안정법에서는 근로자 공급 사업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을 제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따로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 파견 사업에 대해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은 근로자 공급이라는 개념 안에 근로자 파견 개념이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 공급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동조합 외에는 할 수 없고 또한 근로자 파견 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 대상 업종, 범위와 기간 등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문 제1조 임금인데요. 월급제로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며 제4항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약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과정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곳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파견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파견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약 144만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것은 2010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하면 파견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약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법령에서도 파견 근로자들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 형태로 인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주무부서에서도 고용 형태에 관한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조 근로계약기간 약정이 있습니다. 물론 파견 근로자가 실제로 파견되어 근로하는 계약기간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을 합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샘플 계약서 제2조 제3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은 의뢰 파견 근무 회사와 갑과의 파견 계약이 변동되는 경우 새롭게 약정하거나 변동될 수 있다는 약정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파견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파견 대상 업무에 파견하는 경우에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를 연장할 때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된 파견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파견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회의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파견 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결혼 대체 및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파견하는 경우로서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혼이 생긴 경우의 파견 기간은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파견 기간은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며 결혼의 기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나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파견 기간별 근로자 현황 자료는 파견 계약 기간으로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개월 미만 파견 근로자 비율 추이가 소폭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샘플 계약서 제3조에는 파견 근무지 및 직무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누구나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는 없는데요. 파견법에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견법령에서는 허가의 요건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견 근로자들을 일정한 정도 보호하려 합니다. 또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 법령은 파견 대상 업무를 정하여 놓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며 근로자 파견을 보다 명확히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새로이 등장하는 업종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불법 파견이 확산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 대상 업무로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할 수 없는 금지 대상 업무가 있는데요. 다음의 업무에는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파견이 금지됩니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있고 하역 업무로서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선원의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분진 작업 업무, 건강관리 수첩의 교부 대상 업무,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등이 그것입니다. 다음 샘플 계약서에서는 파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 내용으로 손해배상, 퇴직 등에 대한 사항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파견 사업주는 원청인 사용 사업주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그 계약 내용과의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 사업주 측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있지요. 네, 불법 파견을 한 경우 사용 사업주가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파견법 제6조의 2에서는 파견 대상 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절대 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 대상 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혼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여기서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직접 고용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파견하였으나 파견 기간 최장 6개월이죠. 이 기간을 도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 즉 사업소 수의 증가, 사업소의 위치 변경, 사업주의 변경 등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2012년 8월 2일부터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 근로자를 파견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와 다르게 개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불법 파견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법률에서도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최근 모 대기업 사내 하청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파견 계약과 유사한 형태로서 도급, 사내 하도급, 위임, 용역 등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입법 태도가 일정한 업종에 대해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게 되면 허용되지 않는 불법 파견 계약이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은 직접 고용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실질적으로 파견 계약인 성질을 띠지만 외형상으로는 하도급 등의 계약 형태를 체결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면 근로자 C는 2002년 H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장기간 무단 결근과 작업장소 무단 이탈 등의 사유로 2005년 2월경 해고되었는데 C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H자동차와 Y기업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C는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H자동차를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하여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근로자 C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H자동차와 Y기업 근로자인 C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H자동차와 합청업체 Y기업의 근로자 C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직접 고용 간주 조항이 적용되는지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첫째, 묵시적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에 대해 사내 하청업체인 Y기업이 사업주로서 별도의 취업 규칙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한 점 등을 이유로 사내 하청업체인 Y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 독립성이 있었고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 아니었으므로 H자동차와 근로자 C 간의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둘째, H자동차와 근로자 C 간에 근로자 파견 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 관계는 계약 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 당사자의 기업으로서의 실체의 존부와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위, 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이 사건 H자동차는 사내 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 C에 대해 직접 노무 지휘를 하였으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셋째,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직접 고용 간주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 간주 조항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 파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종전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따라 근로자 C가 하청업체 Y에 입사한 2002년 3월 13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원청업체인 H자동차에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 13일부터는 사용사업주인 H자동차와의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앞사안과 유사한 또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 G자동차 사례에서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 노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어서 유죄라고 판시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G자동차 회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노사 간의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즉 노동계는 이와 같은 불법 파견이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이미 구조화된 불법 사례임을 확정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반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 판례가 파견 근로로 인정할 것이냐는 개인별 근로계약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 자동차 업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고 업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파견 근로계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살펴본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근로 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이미 주무부서에서도 실시 지도하고 있는 것처럼 적법한 근로자 파견과 도급 및 불법 파견에 대한 구별 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 항목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